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심화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심화과정도 어느덧 절반 이상의 진행률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네 번째 강의이고 프로젝트 탐구와 실습은 앞선 강의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가 심화과정 네 번째, 사실상 주된 내용을 다루는 마지막 강의인데 저희가 1장에서 살펴본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 검사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실제로 데이터 검사를 하시는 인력분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나중에 내가 데이터 라벨러 이후에 데이터를 검사하는 그러한 검사 인력으로 또 성장하고 또 이렇게 폭을 넓혀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4장의 강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데이터 수집 정제 과정에서 진행하는 검사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실제 프로젝트의 데이터 수집 가이드라인과 검사 방법까지도 이해해 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집 정제 데이터 검사의 중요성인데요. 자, 수집과 정제 데이터 검사의 중요성은 제가 심화과정 1장의 강의에서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이 나쁘면 끝도 나쁘다라는 이 속담이 정말 잘 맞는 케이스인데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다 할지라도 데이터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데이터의 품질의 80%는 수집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아무리 라벨링을 정교하게 한다 한들 원천 데이터가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 라벨링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알맞은 형식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데이터 검사를 수집 정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볼게요. 단적인 예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약초와 독초를 구별해주는 인공지능 개발, 이것이 실제로 있었는데 약초와 독초처럼 이 데이터에 따라서 사실 극과 극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집 정제 과정에서 약초와 독초를 혼용해서 잘못 분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약초에 대해서는 약초, 독초에 대해서는 독초라고 AI가 식별을 해야 되는데 학습 자체를 약초를 독초라고 학습을 하고 독초를 약초라고 학습을 해버리면 이 AI가 제공한 서비스가 독초를 약초라고 잘못 추천해줘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나눠져야 되는 데이터일수록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정제 자체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라벨링, 바운딩 박스나 폴리곤 폴리라인이 물론 정확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 자체에서는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는 이 인공지능 개발 굉장히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나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수집 가이드라인, 저희가 기존의 프로젝트 탐구를 통해서는 라벨링 가이드라인들을 살펴보았었는데 수집 가이드라인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집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개요를 좀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의보감에 있는 약초의 이미지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고요. 독초를 약초로 오인하고 음용하는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고 약초를 사용 방법을 제공하는 동의보감의 약초 판별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집 대상은 동의보감 내에 선정되어 있는 약초 50종 그리고 이거랑 헷갈릴 수 있는 유사식물 82종에 대해 수집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 및 촬영 부위, 지금 나오는 것들이 수집 가이드라인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데이터의 포맷은 JPG여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의 해상도는 가로 3840, 세로 2160의 해상도를 가져야 되고 이미지의 비율은 그래서 4:3 혹은 16:9가 허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촬영 부위는 전초라고 해서 식물의 전체, 그 다음 잎, 꽃, 줄기, 열매, 뿌리 이런 부위들을 촬영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통 수집 가이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 인력들이 데이터 수집에 실제로 참여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제출하는 작업을 참여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마찬가지로 잘 숙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수집 식물의 예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뭐 갈근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수집을 해야 되는 선정 약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비교 식물, 뭐 당근처럼 저희가 잘 아는 풀도 있지만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이름의 풀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식물에 대한 정보나 가이드라인에 이 식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 식물이 이미지를 보고서 뭐 비교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집에 참여하는 케이스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획득 조건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이드라인이 라벨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수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데이터 그리고 적합한 데이터의 기준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부위, 전초라고 되어 있죠. 전초는 촬영 방법이 대상 식물이 잘 화면에 70% 이상 나오도록 찍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시 화면까지. 이런 식으로 각 부위에 따라서 라벨링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듯이 촬영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숙지하고 참여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잎 같은 경우에도 싱싱한 잎, 어린 잎, 그 다음에 잎의 크기가 다양한 것들을 한 화면에 남기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부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꽃의 경우에도 대상 식물이 꽃이 화면에 70%가 채워지도록 촬영하고, 꽃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여러 개의 꽃을 한 화면에 가득 채워지게 촬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상 식물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가지 또는 잎이 나는 부위를 포함하여 한 마디 혹은 두 마디를 화면에 70%가 채워지도록 촬영하는 것이 줄기이다. 이런 식으로 각 부위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매 같은 경우도 이제 근접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죠. 열매의 특성이 나타나게, 대신 포커스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70% 마찬가지로 나와야 되고요. 뿌리 같은 경우에는 뿌리의 형태를 볼 수 있도록 화면에 70%의 뿌리가 나와야 되고, 근접 촬영할 경우에는 포커스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또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위에 따라서 계속해서 촬영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수집 데이터 획득 가이드라인인데요. 앞서 살펴본 거는 각 부위별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촬영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이미지에 대해서 각도가 조금씩 다르면 서로 다른 이미지가 찍히기 때문에 1번부터 7번까지 360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24장씩 촬영을 해야 되고, 카메라 자체도 360도 회전을 하면서 24장씩 촬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되고 있고요. 줄기 같은 경우에는 앞, 뒤, 좌우, 그리고 줄기의 한 마디 앞뒤 좌우, 두 마디 앞뒤 좌우, 이런 식으로 촬영이 돼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잎의 촬영 방법은 잎의 앞, 뒷면,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렵겠죠. 튼튼한 잎, 병든 잎, 마른 잎까지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잎의 형태가 다 제각각 잘 나오게 찍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겠죠. 그리고 꽃 같은 경우에는 마치 전초 촬영과 비슷하다라고, 그리고 전체 촬영과 아예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으로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각 번호당 360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24장씩 촬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 촬영 방법은 꽃 촬영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부위별로 촬영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저희가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이유를 이제 조금 알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런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하기가 쉽지 않겠죠. 뿌리 같은 경우도 나와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들을 제출하는 것인데, 이게 촬영할 때마다 그냥 이미지를 저장되는 그냥 파일명으로 대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초고, 이것은 꽃, 줄기, 이런 식으로 분류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류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 제출 전에 라벨러 또는 1차 검사자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된 이미지들이 정말 기준에 맞게 잘 찍혔고, 그 다음에 어떤 부위별로 그 다음에 촬영 방법을 잘 지켰고, 이러한 것들을 다 검사를 한 후에 비로소 이제 원천 데이터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수집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되기 때문에 획득과 정제 단계에서의 검사는 매우 기초적인 동시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초 수집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 보시면 심화 과정에서 다룰 만큼
굉장히 촬영 방법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수집 같은 경우가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잘 촬영되는 것이 그 인공지능 개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품질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러 혹은 1차 검사자가 1차 검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저희가 AI 허브에 있는 동의보감, 약초 이미지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프로젝트 데이터 정제 및 검사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제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수집 데이터를 검사하는 거는 프로젝트 검사, 검사자, 인력이 검사하는 거, 그리고 전문 검사자 검사까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전략에 따라서 이 절차가 정말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자의 구성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 검사인데요. 사람이 일일이 이 이미지가 JPG 파일로 되어 있는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또는 개발자가 코드를 사용해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복 데이터, 사실은 이 부분 중복 데이터 검사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이미지들을 다 하나하나씩 비교하는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사하는 데는 사실상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검사는 개발자나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검사해내는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력 기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중복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사자 검사, 이제 쉽게 해서 검수 인력이라고도 부르긴 하겠지만 검사를 하는 그런 교육받은 검사자는 가이드라인이 마찬가지로 검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뭐 첫 번째는 사용 불가 데이터, 흔들리거나 겹쳐 있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그것들을 검사해 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검사를 통해서 삭제해 내고요. 데이터의 분류가 바르게 진행되었는지는 데이터 유관 검사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 경우에 독초 데이터 전문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독초가 맞는지는 사실은 일반적인 검사자로는 보기 어렵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독초 데이터 전문가 검사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 매뉴얼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가 맞지 않거나 다른 식물과 함께 촬영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전문 검사자 검사인데요. 일반적인 검사자가 진행하기에는 오랜 시간의 학습이 필요하거나 이거는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문 검사자를 투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초의 집중 검사를 진행하거나 유사도가 높은 약초와 비교식물을 비교하는 경우, 그리고 검사자들 간에 이거는 A가 맞는데 이거는 B가 맞는데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전문가가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독초의 경우에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독초가 아닌데 맞는데 이게 충돌이 될 경우에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사실 의견이 갈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이야기지만 만약에 그럴 정도로 좀 혼용하기 쉬운 케이스는 AI 학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AI 서비스도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인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AI 단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검사자가 수행하기엔 너무 어려운 케이스는 전문 인력들이 보고서 전문 인력도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닌 다수결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정제 과정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요걸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정제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동 정제, 중복 데이터 같은 것들은 프로그램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검사자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프로젝트 성격이나 전략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정제 과정에서 중복 데이터, 그 다음에 사용 불가, 품질이나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검사, 혹은 데이터 수집과 분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등을 검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반적인 검사자들이 다 판별하기 어려운 정말 난이도가 높거나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 검사자까지도 넘어가고 있다는 거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마찬가지로 동의보감 약초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이미지 영상 분야의 라벨링 데이터 검사 방법으로 좀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수집 데이터와 정제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 어떻게 하고 또 어떤 프로세스들을 거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장 이 전체 교육 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라벨링된 데이터에 대한 검사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인데요. 검사 작업은 마치 작업자가 작업용 저작도구 데이터메이커 시냅스 안에서 저작도구 프로그램이 있듯이 이러한 데이터메이커 시냅스와 같은 저작도구 프로그램에는 항상 검사를 하는 검사 인력용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메이커에서는 검수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데이터 검수 페이지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작업자들이 작업한 작업물을 검수하기 혹은 검수 시작하기 버튼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검사 태그를 기반으로 실제 작업물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실습을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왔었죠. 그 오류 메시지가 실제 검사자들이 검사를 진행할 때 있어서 판단하는 하나하나의 태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오류, 라벨링 대상 아님, 키포인트 위치 변경, 라벨링 범위 불량, 라벨링 대상 누락 이런 식으로 미태깅, 오태깅, 낮은 정확도를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용어들로 바꾸어서 검사 태그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물 옆에 저희가 이제 작업창에서는 작업을 하면 그 객체의 어노테이션 정보가 뜨는 창이 있었잖아요. 그 창에 검사 코멘트 달기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잘못 지정했으면 카테고리 오류를 클릭하고 라벨링 대상이 아닌 것을 했으면 라벨링 대상이 아닌 것이라는 태그를 등록해서 검수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코멘트나 태그로는 할 수 없는 추가적인 수정사항이 있을 땐 직접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릭했을 때 검사 태그에 대해서 색이 채워지는 식으로 구현이 되고요. 자세한 코멘트를 남길 땐 아래쪽에 1번 바운딩 박스의 클래스가 일반인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휠체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업자분들이 하는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카테고리 잘못됐으면 그냥 수정하고 제출하면 되지 굳이 나한테 다시 재작업하라고 돌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검사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그냥 수정하고 넘기는 거. 네, 물론 그렇게 해도 데이터는 잘 나오지만 검사자들은 데이터 라벨러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목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수정해도 되지만 이것을 굳이 재작업을 요청하는 이유는 데이터 라벨러가 내가 이런 부분들을 실수를 했구나 혹은 가이드라인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반려 처리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검사자들이 이렇게 카테고리 오류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나한테 반려를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검수를 통해서 반려를 받았을 때는 내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구나 잘 배워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검사자분들도 이거 내가 그냥 수정하고 말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작업자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재교육하는 목적으로서 반려를 해주시는 것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 검사자의 어떠한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드렸는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류, 반려, 승인인데요. 그래서 검사자가 처리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죠. 이거는 작업자가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수정해서 넘기기도 애매하고 재작업을 요청하기도 좀 예외사항이 발생했다 했을 때는 보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작업자에게 다시 한번 재작업을 요청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반려 버튼, 그리고 기준에 맞게 잘했으면 승인, 이렇게 세 가지 버튼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검사 자체를 한번 하는 거를 시연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운딩 박스 검사 시연인데요. 보시면 실제로
저렇게 작업창을 열었을 때 작업자가 작업한 것들을 보게 되죠. 저희가 튜토리얼 실습 같은 경우에는 자동 채점을 했지만 실제로 모든 프로젝트를 자동 채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 기반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의 영역이 모자라다 할 경우에는 다시 태그를 불량하다라고 이제 하고 범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코멘트를 남겨주는 거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라벨링 대상에 대해서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대해서 잘못한 경우에도 저렇게 검수 코멘트를 남기면, 저렇게 코멘트를 남긴 경우에는 어노테이션 속성에 형광펜으로 색깔이 칠해지듯이 표시가 되고 작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간 것들은 다시 한번 작업자들이 확인하고 작업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쇼핑백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라벨링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범위를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정의 CCTV 프로젝트 잘 기억해 보시면 유모차를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해야 되죠. 유모차라는 객체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각각 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코멘트를 추가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반려하기 위한 코멘트를 남기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작업자에게 알림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반려 처리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다 작업이 되었는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죠. 이거는 휠체어가 아니라 휠체어랑은 다른데 이제 잘못해서 휠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오류라고 표시를 해서 코멘트를 추가해 줬고, 여기 일반인이 또 작업이 안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태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라벨링 대상이 누락됐다라는 거. 이거는 라벨링이 고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멘트의 대상 누락이죠.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가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려가 많으면 사실은 검사자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라벨러 분들이 잘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저희가 자율주행 정적 객체 기본 과정 프로젝트였죠.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라벨링이 이미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어노테이션 목록들을 보면서 한번 또 검사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정교하게 작업이 되는지 검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실제 이제 학습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걸 기억하고, 보시는 것처럼 잘못된 라벨링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저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실선인데 점선으로 잘못 라벨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코멘트를 추가하고 저렇게 표시한 상태로 반려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키포인트 자세 분석도 보시면 얼굴,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 이런 부분들이 잘 포인트가 찍혔는지 보게 되고요. 보시면 본인이 라벨링의 경험이 있으신 검사자분들은 사실 어떻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바로 보이자마자 카테고리 오류다, 이거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다 라고 다시 한번 명시해서 주시면 되고, 보시면 왼쪽 손목도 지금 문제가 있죠. 이렇게 좀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보시면 왼쪽 골반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코멘트를 달아주고 계신데, 사실은 검사자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작업자들의 퀄리티, 작업자들의 어떤 능숙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검사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검사자분들은 꼼꼼하게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작업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골반이나 손목의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멘트를 남기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왼쪽 무릎에 대해서도 사실은 무릎이 조금 더 아래여야 되겠죠. 오른쪽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자들은 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고 꼼꼼한 검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코멘트로 남겨서 작업자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라벨링 데이터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할 프로젝트에 접근을 하는 것은 검사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고요. 태그와 코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를 태그와 코멘트 기능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거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실제 자동 채점의 결과와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와 작업 승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 그리고 라벨링 작업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재작업을 요청할 때는 반려, 그리고 잘 되었을 때는 승인 처리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로써 저희가 프로젝트 탐구는 아니지만 프로젝트 구축 과정에 있어서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수집과 정제에서도 알아보았고 라벨링한 데이터를 검사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숙련도가 높아지고 꼼꼼함 그리고 소통이나 이런 역량 등을 인정을 받으시면 데이터 검사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데이터 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데이터 검사를 잘 수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심화 과정의 네 번째 강의 이로써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심화 과정 마지막 실습 안내 강의만 남아 있는데요. 이 강의까지 사실 잘 들어주신 분들은 거의 한 90%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강의도 잘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